한번 이제 수치로 살펴보시면 이거 조사한 건데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명 중에 3.5명이 갑질을 겪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갑질을 겪고 있냐는 질문에 3.5명이 답을 한 거고 실제로 사례화해서 욕설을 들으신 적이 있냐, 사적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했을 때 10명 중에 7명은 그렇다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갑질을 겪고 있다는 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역치가. 이 정도는 뭐 내가 당연히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들 그런 걸 감내하고 직장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당연해하고 계시고 내가 갑질을 겪고 있다는 심각한 사례를 겪는 경우들이 10명 중에 3.5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6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 그 이유는 이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고요. 그래서 갑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각하죠. 갑질이라는 것 자체의 단어의 뜻이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의미로 갑질을 한 거죠. 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90% 정도가 모두들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서 봤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직장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수치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갑질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것들이 채용 정보가 실제로 다른 거,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거, 면접에서 얘기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거. 대부분 불법적인 사례들이고 그게 근데 흔하게 일어나는 보시면 겪을 수 있는 직장 갑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직장 갑질 유형을 이제 분류화한 적이 있어요. 직장 갑질 1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을까를 분류했을 때 노동관계 법령 위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에서 주도록 한 임금을 안 준다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 잡무지시,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네, 관계법령이면서 야근을 했고 새벽까지 출근했으면 근로계약서엔 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시간과 다른 시간에 되게 과도한 근무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근로계약서엔 포괄임금제라고 썼던 거예요. 포괄임금제니까 너는 이미 연장수당 다 받았으니까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너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건데 근로계약서에서 써있는 내용 중에 위법한 내용은 당연히 무효고 실제로 더 일하는 거에서는 당연히 원래 애초에 포괄임금 자체가 유효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원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한해서 포괄임금제가 제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 외에 이제 이게 노동관계 법령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잡무지시, 이거는 실제로 어떤 분이 사례를 제보해 주셔서 상사의 흰머리 뽑기, 라면 끓이기, 이런 그러니까 되게 업무와 상관없는 기타 잡무들이 있죠. 이런 사례들은 사실 제일 많이 직장갑질을 제보된 사례들인 것 같아요. 이거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가장 직장갑질 1부에서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병원 간호사분들이었는데 그 재단의 기념일에 병원 간호사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적인 춤을 강제로 이제 선정적인 옷을 입히고 춤을 추게 했던 거예요. 그게 매년 관례화되어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직장갑질 1부에서 밴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게 개선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 좀 많죠. 정규직이 되고 싶은 나한테 잘해라.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 그 외에도 이제 가장 많이 정신적인 고통을 토로하는 거는 이제 모욕적인 언사들을 듣는 경우들이죠. 지나치게 어떤 모욕적인 일을 시키고 그래놓고서도 이제 신체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되게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사실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욕죄라든가 아니면 때렸을 경우에 폭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외에 좀 이게 애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어쨌든 명확하게 범죄가 돼야 되니까 그 정도의 선이 되지 않게 증거를 안 남기면서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피해는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이제 그분이 약간 구제 방안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갑질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되게 요구한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어쨌든 회사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도움달라고 요청할 데가 없으니까 경찰에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들이 많아서 법을 통해서 정부에게 강하게 이런 제재를 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게 66%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사회에 큰 갑질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위디스크의 양진호 사례라든가 땅콩해양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앞에 잔잔한 사례, 작은 사례들,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작은 사례들이 쌓여 있었고 그런 큰 사례들이 터지면서 이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7월 16일 날 시행돼서 지금 현재
3달? 4달 정도 되었는데 이 전에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의 76조 2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고 해서 새로운 법이 들어왔고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는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우위를 이용했고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실 때 직장 후배가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등하게 뭘 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내가 직원들이 날 너무 괴롭혀요. 사장을 위한 법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장은 징계할 수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력관계가 본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지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는 노동자가 더 강한 사용자나 아니면 자기 위에 직장 위에 권력관계에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됐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거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에서 좀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노동부에서 이제 매뉴얼화해서 발간한 게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눠주신 자료들 보시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행, 모욕, 협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앞에 뒤에 설명이 있지만 어떤 사례들이든 무조건 맥락을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모욕이 있어도 이례적으로 어떻게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된 맥락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져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엄청 많아요. 비하했다, 무시했고, 따돌림, 소문. 따돌림이나 소문은 특히 2차 가해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 스스로도 내가 두 사람을 괴롭힐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찌라시 같은 거 보면 받아서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단서 같은 걸 써놓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걔가 그렇다더라. 걔가 그랬다던데 내가 들었는데 라는 식으로 그냥 난 전한 걸 돌린 거지만 어쨌든 그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반성을 강요한다던가 어떠한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 위의 것들을 전가하고 차별하는 행위 사적 지시, 배제, 차단, 사직, 종용 거의 나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직장 내에서 흔히 말하는 그래서 실업급여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다음 업무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의 장기자랑도 마찬가지고 행사에서 임금을 주고 회사 내에서 공문 띄어서 오늘 하겠다라는 것들은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주말에 등산을 가자 했는데 당연히 무급이고 전체가 참여하도록 강제한다면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단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실제 그 맥락 그런 인들이 일어나기까지의 맥락 과정 그 과정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리고 건의했거나 감시하는 행위, 모임, 모성, 야근, SNS로도 어떤 업무 지시, 그러니까 야간 시간에 계속 사적인 카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서가 나는데 그 밖에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서 하는 행위들 여기서 정해진 것 빼고 외에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만한 것들은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여기에 국한되시지 마시고 어떠한 맥락에서 되게 사소한 행위더라도 반복적으로 어떤 그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런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꼭 이게 내가 맞나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항상 주변에 어디서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만약 발생을 했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법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호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그럼 사용자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법조문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였고 그 뒤에 이제 밑에 조문들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해서 사용자는 이제 바로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그 취업규칙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취업규칙에 이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들을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를 처벌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만약에 이제 누구든 신고할 수 있거든요. 피해당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있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도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기법에 따라서 이게 발생을 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하시면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용자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가장 좀 문제가 되긴 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에도 해당하긴 하는데요. 사용자의 신고 그리고 노동청 진정 방안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돼요. 당장의 괴롭힘이 일단은 조사하기까지 해서 직장내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괴롭힘이 유지되면 안 되니까 둘을 격리시켜 놓는다든가 유급 휴가를 줘서 휴가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둘을 격리시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게 사용자의 의무고요. 그리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할 수 있긴 해요. 노동청이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대로 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조사를 안 했다면 제대로 조사하세요라는 행정 지도를 하는데 그게 구속력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대충 하고 불이익한 처벌을 한 경우 불이익한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자체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근로감독관이 그냥 사업장에 다른 근로감독들을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도 안 지킨 거 다른 거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제대로 조치하라는 식으로 압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아직은 사실 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노동청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서는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독관도 좀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처벌할 수 없으니까 당장의 사용자가 되게 미적지근하게 행동하면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법에 대한 많은 비판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지법의 한계는 좀 명확하긴 해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했을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이런 증거들을 모으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게 언어로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워낙 둘이 있을 때만 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증거가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법적인 절차로 가서 제3자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사용자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그걸 강제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쉽지 않고 자발적으로 쉽게 조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결국에 그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할 수 있는 많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뭐 그러면 결국 제한드리는 건 작은 녹음기를 사셔서 항상 녹음을 하셔라는 수밖에 없는데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녹음이에요. 녹음 말 어쨌든 언어적인 괴롭힘이 제일 많으니까 육체적으로 이루어진 폭행 같은 경우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경찰서를 가셔도 돼요. 노동청이 아니라. 근데 이제 언어적 폭행,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진술서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증거 부족 문제가 항상 큽니다. 그래서 본인의 억울한 만큼 되게 어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룰 수 있어요. 녹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면서할 때 가끔 산나업재에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본인이 정신질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산재 신청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항상 얘기하실 때 이건 직장 내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해당되는 건데 일 때문에 아프시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정신 만약 상담을 받으신다면 상사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일기를 쓰시더라도 그 상사 나쁜 놈이라고 쓰실 게 아니라 그 상사가 나에게 욕을 했다가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그 상사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차이가 좀 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했는지를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되게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기가 똑같은 일기를 썼다고 해도 어떤 일기는 일관성이 있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병원 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증거 확보는 결국에 노동자가 직접 모아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경찰이 조사해주거나 노동청 감독관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경찰만큼 되게 막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자료를 찾는 작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랑 가해자의 말만을 가지고 다투니까 가해자가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 안 했다고 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만약 지금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긴 해요.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자는
신고하면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의무를 어느 정도로 이행해야 되냐는 판단은 사용자 마음인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조사했으면 나 할 거 다 했어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거든요. 되게 차라리 아예 안 해버리면 명백하게 법 위반인데 조사를 하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아무래도 괴롭힘은 직장 위에 그 직장에서 권력자이거나 권력자랑 친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오히려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무가 이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이 모호하고 제대로 강제하기 어려우니까 이 법의 한계가 있죠. 처벌 규정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불이익 처우를 불이익 처우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고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 신고했으니까 너 잘못했어, 너 징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전직을 멀리 보낸다거나 다른 괴롭힘에 추가적인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용자 되게 신고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더 은밀하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예요. 근데 이게 결국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가해자는 한 명, 권력자 1대1로 싸우는 경우에도 어렵고 심지어 가해자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다른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1대1 관계가 아니죠. 권력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으니까 둘이 다툼을 했을 때 되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실 때 대부분 웬만하면 처음에 참으세요. 그래서 독한 마음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문제 제기를 할 정도면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개인의 한계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더라도 쟤한테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심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 자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그리고 아까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만약에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동수로 구성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조사가 당연히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피해자도 당연히 보호받고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조사위원회가 직접 3자 입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보호도 더 쉽게 이루어지고요.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훨씬 이런 면에서 유리한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오히려 영세 사업장이 더 많아요. 중소기업. 대기업 내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사용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서 30명 미만에서 조직률 0.2%, 300명 이상에서 57%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은 훨씬 적고요. 그리고 직장갑질 직장인식 조사에서 대기업은 오히려 더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말이 많은데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대응하지 소극 대응하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잘 안 절차가 잘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하다못해 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과 마주칠 일도 없고 그 사람도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조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기업이 작을수록 그 안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 놔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이 이게 전체면 해봐야 이게 붙어있는 사람을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계속 마주칠 거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직을 결심하거나 퇴직을 결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문제 제기해서 싸우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이게 그래서 현재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됐음에도 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법이 갖는 한계는 꽤나 명확해요. 비판점도 많고 그래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교육 의무도 넣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 회사 내에서 절차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노동조합에서도 실제로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 관련된 조사위원회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대기업에서 조차도 아직 단체협약에 넣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임금 관련된 것들만 하고 있지 만약 이걸 가지고 절차에 넣었을 때는 너무 흔한 일이니까 걸면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이 오히려 거부해서 자세한 규정이 노조가 있어도 어려운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현재는 아직은 법 시행이 된지 얼마 안 됐기도 했지만 이 법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졌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그러면 이게 왜 무슨 쓸모가 있어 이 법 들어와도 어차피 괴로운데 힘든 건 똑같고 저 처벌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 법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이게 법이 들어올 때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괴로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아시아에선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법이 들어왔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게 법이 들어온 이유는 법이 들어왔다 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제일 적은 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 직장은 괴로운 곳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막 대부분 직장에서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야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월요병이 대부분 월요병을 앓고 계시고 그래서 원래 직장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원래 괴로운 곳인데 이걸 어떻게 법으로 금지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괴로운 건 괴로운 거니까. 근데 원래 일이 힘들어서 당연히 내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급여를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괴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괴롭힘 방지법을 넣은 이유는 어쨌든 노동이라는 걸 제공하면서 내가 당연히 어떤 종속을 받지만 이거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건 모두가 합의한 전제니까요. 이 마이크 자체에서는 내가 이걸 괴롭히든 쓰진 않든 이건 마이크 자체에 인격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노동자는 그 사람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도 종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들어온 거고 직장 내 괴롭힘이 법 시행 이전에 괜찮은 일이었을까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들 고개를 지금 젓진 않으셨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 당연히 뉴스에서 접한 사례들을 보면 저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모두가 동의가 됐으니까 법에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뉴스에 뜬 사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없어도 형사상 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아니면 산업재해법상 산재 신청 거의 저 모든 게 가능할 정도예요. 심각한 사례들이니까. 근데 그런 심각한 사례들뿐만이 아니라 이 법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 규칙상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됐던 일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직장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라고 되게 쉽게 용인했던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다른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 정도 수준에서 하지 말자라는 사회적 약속이 있어서 이게 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꼭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처벌 규정은 더 강화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합의가 된다면 자정작용을 통해서 법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의 조직 문화나 회사의 기업 내 어쨌든 구성원들 간의 의지로 인해서 개선될 여지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법에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는 괜찮은 일이 당연히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여기 계신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언젠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동시에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아까 소문이나 이런 2차 가해는 되게 쉽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을 만약 지금 당장에 겪고 계신 심각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이런 직장갑질 119라고 해서 민간공익단체고 카카오톡 채팅에서 검색하시면 지금도 항상 상시 운영되고 있어요. 상담 시간도 있고 이메일 상담도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법적으로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 해보실 문제고요. 그 전에 어쨌든 나의 오늘 만약에 강의를 듣고 나서도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가? 그래서 이거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나를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나? 내가 일하는데 나의 인격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동료의 인격권은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되게 사소한 것들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법적으로 이 정도는 아니네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업장에 이런 괴롭힘이 있었구나 이걸 괴롭힘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고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문제나 절차는 그때에 대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천천히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방안들이 있으면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아까도 노동조합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면 노사협의 작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사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장에서 결국에 다수가 얘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직원 전체가 10명 전체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되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혼자서 내가 얘기했고 나머지가 그 사람과 협조한 나머지 가해자들이 협조해서 2차 가해자들까지 단합을 해서 괴롭힘을 오히려 부정하고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진짜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혹시 만약 나중에라도 아니면 주변 사례가 있다면 후재팅방 많이 권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통해서 어쨌든 본인의 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로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공감받고 이 안에서 피해자분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해서 마음이 좀 치유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노무사님 말씀드렸다시피 직장갑질 119에 직종별 업무별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방송계 갑질 119라는 게 있었는데 지난 6월에 활동을 종료하고 그 업무가 지금 한피센터의 신고센터인 미디어 신문고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방송계 종사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미디어 신문고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루트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링크 혹은 전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한피센터 노무사분들이랑 같이 노무상담 진행할 수 있고 함께 대응을 고민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피센터의 활동과 명칭 어떨 거에 많은 관심 나누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